조필성은 팔이 부러지고 패거리들 모두 절뚝거리며 가게에서 쫓겨나는데 이렇게 간단히 물러나지 않겠죠. 어떻게 전개될까요? 저는 강민석이라고 합니다. 올해 61세, 특전사 원사로 30년을 복무하다 전역한 후 고향에 내려와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죠. 민서곡이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거창한 이름은 아니지만 제 이름을 걸고 정직하게 장사하겠다는 의미를 담았어요. 벌써 장사를 시작한 지도 10년이 지나가네요. 아침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육수를 끓입니다. 특전사에서의 습관이 아직도 몸에 배어 있네요. 새벽에 장을 보고 재료를 손질하고 육수를 끓이는 일상이 전투 준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낍니다. 다만 목표가 달라졌을 뿐이죠. 강 사장님 국밥이 최고야. 단골 손님들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특별한 비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저 정직하게 재료를 다루고 정성을 다할 뿐이죠. 군대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기본에 충실하라는 것. 국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일상에 얼마 전부터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태광회라는 조직이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죠. 주류와 식자재 유통을 독점하면서 식당들에게 비싼 가격으로 강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식당 주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들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보업이라고 내야 한다더라. 옆 가게 최 씨가 어느 날 조심스레 귀띔해줬습니다. 저는 별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죠. 군에 있을 때 이런 조직들의 실체를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전역 후에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평화로운 삶을 꿈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문이 거칠게 열리며 건장한 남자들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민서곡이지. 사장 나와봐. 조필성이라는 태광회 행동대장이었죠. 40대 중반의 거친 인상, 팔뚝에는 문신이 가득했습니다. 손님들이 불안한 기색으로 식사를 서두르는 게 보였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특전사에서 배운 것 중 하나는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니까요. 우리 물건 써야지. 다른 가게들은 다 우리 거 쓰는데 여기만 안 쓰네. 조필성이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국밥 그릇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죠. 필요 없는 거 안 씁니다. 조필성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아마 이런 대답은 처음 들었나 봅니다. 말로 하는 장사는 안 합니다. 좋은 물건, 적정한 가격이면 쓰겠지만 강매는 사양하죠. 조필성은 테이블을 3개 내리쳤습니다. 그릇이 덜그럭 소리를 냈어요. 이 동네에서 장사하려면 규칙이 있어. 다음 주까지 시간 줄게. 안 그러면. 위협을 남기고 조필성은 부하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가게는 잠시 정적에 빠졌죠. 저는 아내 미경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마주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특전사 출신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평화로운 삶의 방해가 될까 늘 염려했죠. 아들 준호도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괜찮아요. 별일 아니야.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용한 삶은 끝났다는 것을요. 특전사에서의 30년이 다시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국가가 아닌 제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 위해서죠. 저는 조필성의 방문 이후에도 평소처럼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특전사 생활이 가르쳐준 것 중 하나는 불필요한 걱정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그들이 다시 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점심 손님들로 가게가 북적이던 때였죠. 문이 거칠게 열리며 조필성이 부하 5명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더 험악했어요. 생각해봤나? 우리 물건 쓸 건가 말 건가? 저는 국밥을 담던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손님들 식사 중입니다. 나가서 얘기하죠. 조필성은 비웃으며 가장 가까운 테이블의 국밥 그릇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릇이 깨지며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손님들이 놀라 일어섰습니다. 이게 답이야. 이 동네에서 장사하려면 우리 말을 들어야지. 조필성의 부하들이 테이블을 뒤엎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은 비명을 지르며 가게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직원들도 겁에 질려 주방으로 피했죠. 저는 아직도 국자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30년간의 특전사 생활에서 배운 것 중 하나는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군대가 아닙니다. 이건 제 가게, 제 생활이었죠. 그만하시죠. 제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조필성은 제게 다가와 얼굴을 들이밀었어요. 뭐, 못 들었어. 이 가게, 오늘로 문 닫는 거야. 그때 주방에서 아내와 아들이 나왔습니다. 아내는 겁에 질린 표정이었지만 당당히 서 있었어요. 제발 그만하세요. 우리는 그저 조필성의 부하 하나가 아내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어요. 건드리지 마라. 제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30년간 억눌러왔던 특전사 원사의 목소리였죠. 조필성은 조롱하듯 웃었습니다. 아니, 이 할배가 갑자기. 뭐, 건드려보면 어쩔 건데. 그가 제 어깨를 밀었습니다. 큰 실수였죠. 특전사에서의 훈련은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제 손이 그의 팔을 잡아 꺾었어요.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조필성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머지 부하들이 달려들었지만 그들에겐 기회가 없었어요. 첫 번째는 정확한 주먹으로 턱을 가격했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죠. 두 번째는 팔꿈치로 명치를 쳤습니다. 숨이 막혀 바닥을 뒹굴었어요.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서로 부딪히게 만든 후 머리를 맞부딪히게 했습니다. 마지막 한 명은 도망치려다 문틀에 머리를 부딪히고 쓰러졌죠. 모든 일이 10초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조필성은 부러진 팔을 붙잡고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너 뭐야? 저는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 귓속말을 했습니다. 그냥 국밥집 주인입니다. 조필성의 눈에 공포가 서렸어요. 그는 부하들을 일으켜 세우며 비틀거리며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이거 안 끝났어. 두고 봐. 문이 닫히고 가게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내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들 준호는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다가 말했죠. 아버지, 대단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알았어요. 조용히 살고 싶었던 꿈은 이제 물거품이 되었죠. 미안하다. 이렇게 될 줄 알았어야 했는데.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뭘 미안해해요? 저 사람들이 먼저 시작했잖아요. 저는 깨진 그릇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이미 다음 단계를 계산하고 있었어요. 태광회는 분명 보복할 것입니다. 더 많은 인원으로, 더 위험한 방식으로요. 준비해야겠네. 이제 시작일 뿐이니까. 특전사 시절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위기 상황에서의 냉정함, 전략적 사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가요. 이제 저는 다시 전장에 선 군인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번엔 국가가 아닌 제 가족과 가게를 지키기 위해서죠. 그날 이후 일주일간 태광회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폭풍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요. 특전사 생활에서 배운 건적이 침묵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죠. 가게 주변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비상 연락망을 구축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항상 위치를 공유하도록 당부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아내가 물었을 때 저는 확신을 갖고 대답했습니다. 네, 저들은 반드시 돌아올 거야. 더 강하게. 그리고 예상은 적중했어요. 하지만 방식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교활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같은 화요일이었어요. 아내는 시장에 장을 보러 갔고 아들 준호는 대학교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죠. 오후 3시 한가한 시간에 가게 전화가 울렸습니다. 강민석 씨죠? 낯선 목소리였어요. 차분하고 지적인 어조였지만 그 밑에 숨겨진 위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이정우라고 합니다. 태광회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순간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습니다. 조필성과는 다른 종류의 위험을 감지했어요. 조필성 군이 신뢰를 많이 했더군요.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그의 말이 이어지기도 전에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어요. 전화를 받을 수 없어 문자를 확인했죠. 여보, 누가 나를 따라오는 것 같아요. 무서워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도록 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이정우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강 씨, 우리는 사업가들입니다. 사업에는 협력이 필요하죠. 지금 부인과 아들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 순간 두 번째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엔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검은 차가 계속 따라와요. 어떻게 해야 하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30년 특전사 경험이 감정을 억누르게 했습니다. 지금은 냉정해야 할 때였어요. 그들을 건드리면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이정우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 무섭네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당신 가족을 데리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해치진 않을 테니까. 그저 대화를 나누려고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곧바로 아내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위치 추적 앱을 열었더니 두 사람의 휴대폰은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불이 타올랐어요. 하지만 지금 필요한 건 분노가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어요. 군 시절 연락처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특전사 출신들의 네트워크는 생각보다 강력하죠. 여보세요, 김 대위님. 강민석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김 대위는 현재 정보기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상황을 간략히 설명하자 그는 즉시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조사해보니 지역 조직인데 최근 세력이 커졌어요. 주류와 식자재 유통을 거의 독점하고 있어요. 그들의 본거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가족이 거기 있을 거예요. 김 대위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30분만 기다려주세요. 세부적으로 정보를 모아보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저는 집안의 금고를 열었어요. 전역할 때 가져온 몇 가지 장비들이 있었습니다. 합법적인 것들이죠. 야간 투시경, 통신 장비, 그리고 몇 가지 생존 도구들이었어요. 특전사 시절의 습관으로 항상 비상사태에 대비해 왔습니다. 김 대위의 연락이 왔습니다. 태광회의 주요 아지트 위치와 내부 구조도를 보내왔어요. 항구 근처 창고단지입니다. 가족들은 아마 거기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은 경찰과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신고하면 가족들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옷을 꺼내 입고 필요한 장비들을 챙겼어요. 머릿속으로는 이미 작전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30년간의 특전사 경험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있었던 것 같았어요. 창문 밖을 바라보니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은 저의 동맹이었죠. 특전사 시절 야간 침투 작전은 제 전문 분야였으니까요. 기다려, 미경아, 준호야. 내가 곧 데리러 갈게.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국밥집 주인이 아니었어요. 다시 한번 특전사 원사 강민석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작전의 목표는 단 하나, 가족을 안전하게 구출하는 것이었죠. 항구 근처 창고단지는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밤 10시, 가로등 몇 개만이 희미하게 빛을 내고 있었죠. 저는 건물 뒤편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기고 상황을 살폈습니다. 김 대위가 보내준 정보에 따르면 태광회의 본거지는 3번 창고였어요. 출입구는 정문과 후문 2곳, 감시 카메라 6대, 경비원 4명. 작은 쌍안경으로 건물을 살폈습니다. 특전사 시절 수없이 해왔던 정찰 작업이었죠. 30년의 경험이 자연스럽게 몸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숨소리를 죽이고 움직임을 최소화하며 모든 감각을 최대한 예민하게 유지했어요. 먼저 감시 카메라부터 처리해야 했습니다. 김 대위가 준 장비 중에는 소형 전자파 발생기가 있었어요. 이걸 이용해 카메라 신호를 일시적으로 방해할 수 있었죠. 타이밍을 잡아 장치를 작동시켰습니다. 5분이면 충분해. 담벼락을 따라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걸음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발바닥 전체로 체중을 분산시켰어요. 첫 번째 경비원이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습니다. 바람 방향을 확인하고 접근했죠.
그의 뒤로 다가가 정확하게 목의 앞점을 눌렀습니다. 의식을 잃은 경비원을 조용히 그림자 속으로 끌어당겼어요. 미안하지만 내 가족이 중요해. 두 번째 경비원은 건물 모퉁이를 돌다 제게 발각됐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무전기에 손을 뻗었지만 제가 더 빨랐어요. 순간적으로 거리를 좁혀 그의 손목을 잡아챘습니다. 짧은 격투 끝에 그도 의식을 잃었죠. 후문으로 접근했습니다. 디지털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김 대위가 알려준 해킹 장치를 연결했습니다. 몇 초 후 문이 열렸죠. 들어가자. 내부는 예상보다 넓었습니다. 중앙에는 사무실로 보이는 공간이 있었고 양쪽으로 창고와 회의실이 있었어요.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오른쪽에서 희미한 대화 소리가 들렸죠. 그쪽으로 향하며 계속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이동하던 중 갑자기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나왔어요. 저는 즉시 벽에 몸을 밀착시켰습니다. 그가 제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기 전에 빠르게 접근해 제압했어요.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을 막고 의식이 희미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몇 명이 더 있지? 그에게 물었지만 대답하기 전에 의식을 잃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계속 전진했죠. 마침내 목소리가 들리는 방에 도착했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살폈어요. 아내와 아들이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이정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주변에 경비원이 2명 더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감정을 억눌렀어요. 지금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때였습니다. 방 구조를 파악하고 작전을 세웠죠. 먼저 불을 꺼야 했어요. 복도 끝에 있는 전기 배전반을 찾아 접근했습니다. 3, 2, 1.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순간 건물 전체가 어둠에 잠겼어요.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재빨리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혼란스러워하는 경비원들을 한 명씩 제압했어요. 이정우는 총을 꺼내 들었지만 제가 더 빨랐습니다. 그의 손목을 잡아 총을 빼앗고 바닥에 쓰러뜨렸어요. 움직이지 마. 이정우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어떻게? 대답 대신 그를 묻고 아내와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치지는 않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그들의 묶인 손을 풀어주었습니다.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찾았어요? 설명은 나중에 해요. 지금은 빨리 나가야 해. 아들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정말 대단해요. 이정우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나? 밖에 우리 사람들이 더 있어. 저는 그를 무시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김 대위였습니다. 강 원사님, 경찰 특공대가 5분 후에 도착합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간부에게 부탁했어요. 증거도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대위님. 전화를 끊고 이정우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조직은 오늘로 끝이에요. 경찰이 오고 있습니다. 이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가족들의 손을 잡고 출구로 향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안전해. 아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태광회의 세력은 생각보다 더 깊고 넓었습니다. 이정우 한 명을 체포한다고 끝나지 않을 거예요. 집에 가자. 가족들을 데리고 경찰차들 사이를 지나 걸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했어요. 태광회와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경찰 특공대가 태광회의 창고를 급습한 후 이정우를 포함한 여러 조직원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지역 폭력 조직 일망타진식으로 보도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온 후 가족들은 충격에서 쉽게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특히 아내 미경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준호도 평소보다 말이 적어졌죠.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아내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녀는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눈을 보면 알아요. 아직 끝나지 않았죠?
30년 함께한 아내는 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 어느 정도 규모의 조직인지 파악이 안 돼서. 그런데 이정우는 중간 간부 정도로밖에 안 보여서 위가 더 있을 것 같긴 해. 다음 날 아침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손님들은 평소보다 적었어요. 아마도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죠. 주변 가게 주인들이 나와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일단 태광의 조직은 경찰에 잡혔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게 주인들은 그럼 이제 거기 물건을 강제로 사지 않아도 되겠다며 좋아했습니다. 내심 아직 모르는 일이라 생각했지만 주변 가게 주인들에게 굳이 불안을 조성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난 뒤 낯선 남자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 다소 허름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그는 구석자리에 앉아 국밥을 주문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는 저를 불렀어요. 사장님,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경계하며 그의 테이블로 갔습니다. 그는 신분증을 살짝 보여주었어요. 강 형사입니다. 마약수사대 소속이죠. 순간 긴장했습니다. 마약수사대라니.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강 형사는 주변을 살핀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원사님, 태광회에 대해 알고 계신 것보다 상황이 더 복잡합니다. 그들은 단순한 지역 폭력 조직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태광회는 일본 야쿠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마약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마약 조직이라니. 증거가 있으십니까? 강 형사는 작은 USB를 건넸습니다. 여기 모든 정보가 있어요. 태광회는 야쿠자의 국내 지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지역을 통해 마약을 유통하고 있어요. 이정우는 그저 중간 간부일 뿐입니다. 왜 이걸 저에게 알려주시는 겁니까? 강 형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강 원사님의 기록을 봤습니다. 특전사 30년 경력. 솔직히 말하면 우리 마약수사대는 인력이 부족해요. 태광회는 경찰 내부에도 손을 뻗쳤습니다. 공식적으로 수사할 인력이 부족하죠. 당신 같은 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완전히 뿌리 뽑지 않으면 그들도 강 원사님을 그냥 두지 않겠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으니봐요. 단순히 가게와 가족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제 지역사회 전체가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서두르셔야 해요. 태광회의 실세, 박상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정우의 상관이에요. 그리고 당신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USB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충격적인 정보들이 가득했어요. 태광회는 표면적으로는 지역 폭력 조직이지만 실제로는 일본 야쿠자와 연계된 마약 조직이었습니다. 식자재 유통망을 통해 마약을 유통하고 자금을 세탁하고 있었어요. 특히 최근에는 크리스탈이라는 신종 마약을 대량으로 들여와 지역 청소년들에게까지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이라면 하세요.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가족도 함께해요. 다음 날 아침 강 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강 형사는 만남을 제안했어요. 도시 외곽의 한적한 카페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더 자세한 계획을 설명했어요. 우선 태광회의 마약 거래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확실한 증거를 모아 검찰에 넘기는 겁니다. 그들이 야쿠자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도 필요하겠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박상철의 사무실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박상철의 사무실은 시내 중심가의 고급 오피스 빌딩에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태광물산이라는 합법적인 회사였어요. 침투하기 쉽지 않은 곳이었죠.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약 수사대에 믿을 수 있는 동료들이 몇 명 있습니다. 모두 비밀리에 이 작전에 참여할 의향이 있어요. 그날 오후 저는 강 형사가 소개해준 팀원들을 만났습니다. 김 형사, 15년차 마약수사대 베테랑. 이 형사,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그리고 정 형사,
잠복 수사 전문가였어요. 우리 모두 태광회의 마약 거래를 오랫동안 추적해왔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죠. 이번 기회에 그들을 완전히 몰아내야 합니다. 김 형사가 말했습니다.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작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박상철의 사무실에 침투해 증거를 확보하는 거죠. 계획을 세우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평소와 같은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하지만 항상 주변을 경계했죠. 태광회의 감시가 있을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리고 예상대로 가게 주변에서 수상한 차량이 발견되었습니다. 24시간 감시 중이었어요. 저는 이를 역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가짜 정보를 흘려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계획이었죠. 이제 우리가 공격자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형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수비가 아닌 공격으로 전환할 시간이었어요. 태광회와 그 뒤에 숨은 야쿠자 마약 조직을 향한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태광물산 빌딩은 도심 한복판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박상철의 사무실은 12층에 있었죠. 우리는 차 안에서 빌딩을 관찰했습니다. 경비는 24시간 교대로 근무합니다. 출입구마다 카드키가 필요하고 CCTV는 32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내부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강 형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태광물산의 청소 용역 직원 명단입니다. 명단 중 최영철이라는 이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마약 소지로 전과가 있었죠. 다음 날 저는 강 형사와 함께 최영철을 만났습니다. 그는 퇴근 후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태광회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최영철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당신의 아들이 마약 중독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소주잔을 비웠어요. 내일 밤 11시 청소 시간입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작전 당일 우리는 청소 용역 차량에 숨어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최영철의 안내로 박상철의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강 형사가 디지털 잠금 장치를 해제했습니다. 사무실은 넓고 호화로웠어요. 15분 안에 경비원이 순찰을 돕니다. 우리는 재빨리 사무실을 수색했습니다. 정 형사가 컴퓨터에서 파일들을 복사했고 저는 책상 밑에서 작은 노트북을 발견했어요. 이걸 가져가야 합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재빨리 숨었어요. 박상철과 일본인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시게루 씨, 걱정 마십시오. 다음 주 선적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야마구치 조직에서 이번 거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항구 세관은 이미 우리 사람들이 장악했어요. 두 사람이 나간 후 우리는 서둘러 빠져나왔습니다. 모텔에서 이 형사는 노트북 해킹에 성공했어요. 이건 대규모 마약 유통망의 전체 지도입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정 형사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최영철이 사라졌다고요? 우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태광회가 우리의 작전을 눈치챈 걸까요? 집에 가봐야 합니다. 지금 당장. 가슴속에서 불안감이 치솟았어요. 이제 태광회와의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집으로 달려가는 내내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고 최악의 상황만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불이 꺼진 거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미경, 준호.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손전등을 켜며 방으로 향했어요. 침대 위에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갑니다. 경찰과 함께 가요. 마이너스 미경.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 형사가 미리 대비했던 거죠. 전화가 울렸습니다. 강 형사였어요. 가족들은 안전합니다. 최영철이 태광회에 잡혔어요. 그들이 우리 작전을 알아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바로 이동하세요. 태광회가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집을 나서려는 순간 창문 너머로 검은 세단이 보였습니다. 3명의 남자가 내렸어요.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골목길을 통해 도망치며 강 형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들이 왔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가겠습니다. 도심 모텔에 숨어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노트북에서 발견한 정보로 다음 주 항구에서 일어날 마약 거래를 저지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최영철이 위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 형사가 찾아왔습니다. 최영철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하천에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공식적인 수사를 시작할 증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 정보원에 의하면 박상철이 모든 증거를 없애려 합니다. 선택지가 없군요. 항구 작전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틀 후 우리는 항구 근처에 잠복했습니다. 마약 수사대 요원 5명과 함께였어요. 밤 11시 일본 화물선이 접안했습니다. 곧 트럭 세대가 도착했어요. 움직입니다. 컨테이너를 옮기고 있어요. 무전기로 강 형사가 말했습니다. 모든 팀 준비하세요. 신호에 맞춰 진입합니다. 컨테이너가 트럭에 실리는 순간 강 형사의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일제히 현장으로 돌진했습니다. 경찰 사이렌이 울렸어요. 경찰이다. 모두 움직이지 마. 혼란 속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태광회 조직원들이 저항했어요. 저는 박상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차로 도망치려 했어요. 쫓아가 차 문을 열고 그를 끌어냈습니다. 끝났어, 박상철. 그의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노인네. 30분 후 현장은 진압되었습니다. 컨테이너에서는 수억 원 상당의 마약이 발견됐어요. 박상철과 일본인 시게루를 포함해 15명이 체포되었습니다. 다음 날 뉴스에는 국제마약 조직 검거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됐어요. 태광회와 야마구치 조직의 연결고리가 드러났습니다. 가족과 재회했습니다. 미경은 눈물을 흘리며 저를 안았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거죠? 네, 이제 정말 끝났어요. 태광회 사건이 마무리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상철과 주요 조직원들은 구속 기소되었고 일본인 시게루도 국제마약 밀매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국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손님들이 더 많아졌고 이웃 상인들은 제게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원사님 덕분에 우리가 숨 쉴 수 있게 됐어요. 옆 건물 고깃집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보호비 내라는 협박도 없고 강매도 없어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별거 아닙니다. 그저 우리 동네가 평화로워졌으면 했을 뿐이에요. 어느 날 오후 상인회에서 작은 모임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동네의 영웅이라며 감사패를 전달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강 형사도 가끔 국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태광회가 완전히 와해됐습니다. 이 지역은 이제 깨끗해졌어요. 정말 다행이군요. 원사님 덕분입니다. 경찰서에서도 감사하고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예전에는 어두웠던 골목길이 이제는 밝게 느껴졌습니다. 상점들은 더 늦게까지 문을 열었고 사람들의 표정도 밝아졌어요. 집에 도착하자 미경과 준호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 아버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준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미경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당신, 이제 정말 평범한 국밥집 사장님으로 살 수 있겠어요? 그럼요. 이제 모험은 끝났어. 그저 맛있는 국밥 만드는 데 집중할 거야. 다음 날 아침 국밥집을 열기 위해 일찍 나갔습니다. 거리는 활기찼고 이웃 상인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가게 앞에 도착하자 작은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것이 제가 군인으로 그리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 꿈꿔왔던 세상이었으니까요.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동네. 오늘도 맛있는 국밥을 만들며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기를 바랐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국밥 특별히 맛있게 끓였습니다. 가게 문을 활짝 열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저 동네 국밥집 사장님일 뿐이었지만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